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앤소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경매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수강생들 중에 반가운 성전보를 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강생들이 수익을 내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죠. 이런 분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도 그중 하나지만 무엇보다도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전에 적용했던 점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고 사례를 통해 실전을 경험하게 되시면 여러분들도 곧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매 용어는 성공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통의 입찰자들은 경매 대상인 물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대체로 경매 대상 물건과 관련이 없죠. 자, 일반적인 입찰자들은 다 그런데 경매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입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채무자도 자신의 부동산을 누구에게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입찰을 많이 하죠. 자, 임차인도 쫓겨나거나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집에 계속 거주를 하겠다. 자, 이렇게 입찰을 많이 합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나 또는 부동산상의 일반 채권자도 입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경매 부동산에 대략 한 30% 정도를 낙찰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자나 임차인도 채권자죠. 이런 사람들이 경매를 낙찰받았을 때 그 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그것이 상계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낙찰받고 절차에 의해서 일정 기간에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시죠. 자, 채권자는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대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그 대금을 법원에서 다시 채권자에게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돌려줍니다. 돈을 내고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돈 내고 돌려받는 것을 아예 금액을 상계해서 모자라는 부분만 내라. 그것이 상계제도입니다. 자, 여러분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데 상계제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경매를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겁니다. 상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우선 매수 제도입니다. 역시 위의 상계처럼 특별한 경우에 특권을 주는, 특권이라기보다는 어떤 자격을 주는 것이 우선 매수 제도입니다. 자,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공유자는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낸 그런 제도죠. 규정입니다. 자, 어떤 하나의 부동산이 일부만 경매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제3자가 낙찰받으면 잘게 자꾸 쪼개지죠.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공유자에게 우선 그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는 지분 경매하고 관련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임대 아파트를 지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를 점유하고 있는 많은 임차인들이 거리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자, 정부에서 정책 차원에서 이러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역시 우선 매수권을 부여했습니다. 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위에 있는 두 가지와는 다소 다릅니다만 경매가 무익녀가 되었을 때 채권자에게 매수를 신청할 거냐고 물어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익녀로 설명을 하죠. 자, 무익녀가 뭐냐? 경매의 목적이 채권 회수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받게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인데, 자, 그 채권자가 권리가 다소 순위가 밀려서 앞에 있는 다른 권리자에게 배당하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는 배당이 없는 상태, 그럴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무익녀라고 합니다. 잉여가 없다, 줄 돈이 없다.
자, 줄 돈이 없으면 경매의 목적을 달성 못하는 것이니까 경매를 정지시키는 거죠. 자, 경매를 정지시키기 전에 법원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무익려가 나올 경우 당신이 혹 이 물건을, 이 부동산을 살 의향이 없느냐? 그것이 채권자 매수 제도죠. 자, 역시 여러분과 직접 관련은 없으니까 그냥 이해하시는 정도로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인도명령은 아주 중요하죠. 토지를 낙찰받는 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주택을 낙찰받는 것은 반드시 인도명령을 거쳐야 되죠. 명도를 거쳐야 되는데 명도를 가장 쉽게 하는 것이 인도명령입니다. 자, 인도명령은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살고 있는 채무자, 소유자, 그리고 임차인 등, 자, 이러한 사람들이, 채무자, 소유자는 당연하죠. 낙찰자에게 아무런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임차인 중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자, 이러한 사람들은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받아요. 비껴주라고 하는 거죠. 낙찰자인 여러분을 아주 편하게 명도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점유자가 인도명령 대상인데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유치권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인도명령에 대해서는 명도 시간에 역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정도의 용어를 실제 사례와 적용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같이 보실까요? 대구의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과 상계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75평방미터의 토지 건물 대지권이 같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 1억 9천이 감정가보다 약간 높게 해서 누군가가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네요. 자,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여기에 낙찰자의 이름이 남씨입니다. 남씨요. 남씨의 이름을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임차인이 낙찰자입니다. 자, 왜 임차인이 낙찰을 받았느냐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 임차 보증금이 1억 2천입니다. 자, 이것이, 등기부를 보면, 송 씨가 주인이 되었고, 하나은행에 대출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박 씨가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이 시점에 임차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보다 앞선 권리는 대략 6천여만 원이 되네요. 자, 임차인이 6천여만 원 앞선 권리와 있고 그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갔는데, 자, 임차인은 또 가등기까지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이 집을 살 의사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이걸 제때 정리를 못해서 경매가 나왔는데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앞에 어차피 있는 채권을 감당하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1억 2천. 자, 이것을 합하면 대략 1억 8천여만 원이 되죠. 자, 이 1억 8천여만 원의 낙찰을 그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자기 돈 보증금 1억 2천을 모두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증금 1억 2천만 받고 나가는 것보다는 이 집을 내 것으로 만들자. 당초의 계획대로. 그래서 1억 9천2백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채권자죠. 임차인이니까 채권자고 또 낙찰을 받았으니까 낙찰자입니다. 낙찰을 받았으니까 법원에 돈을 넣어야 되고 임차인이니까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서로 상계해서 이 집을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자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은 상계를 잘 활용하여 이 집을 자기 소유로 만든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른 사건을 설명할까요? 자, 경기도 용인의 조그만 빌라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아파트네요.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는데,
지분 경매입니다. 아파트가 아마 두 사람 소유였다가 그 중에 두 사람 중 공유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채무로 인해서 경매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자, 감정이 3,750. 자, 누군가가 1,956만 원 비교적 저렴하게 받았는데 이것이 지분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자, 보시면 아래쪽의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자, 두 사람의 소유였다는 게 보이고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것 중에 반만 지분으로 지금 경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는데, 자, 이 등기부를 보니까 현재의 경매가 있기 바로 직전에 누군가가 2분의 1 지분을 공매로 이미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공유하고 있는 이 조그만 아파트를 경매하기 전에 공매가 되었고 공매로 누군가가 2분의 1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자, 현재 경매로 2분의 1 지분 경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낙찰받은 공매 낙찰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여기서 공유자 우선 매수 제도를 활용하여서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죠. 사전에 공매로 낙찰받으면서 이것이 2분의 1 지분 경매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경매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매로 저렴하게 지분 낙찰받고 또 경매로 우선 매수를 이용하여서 또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기회가 가끔 오는데 여러분도 이 내용을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매했다는 기록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방금 그 사건과 같은 주소의 아파트가 공매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 낙찰된 사례를 볼까요? 자, 역시 저렴하게 2천여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실제 이것도 지분 경매였는지 이렇게 확인이 되죠. 이때도 66평방미터 중에 반 지분이 공매로 되었다는 거죠. 자, 경매와 공매가 이렇게 연달아서 진행되는 걸 미리 알고 공매로 낙찰받았다면 아주 저렴하게 잘 낙찰받은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은 다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인도명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드립니다. 대법원의 사건에 의하면 자, 이것이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인데 아주 많은 숫자의 오피스텔이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작년에 2007년에도 낙찰됐었고요. 올해 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많은 인도명령의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인도명령을 신청한, 자, 다른 사건은 2007년도에 인도명령을 신청한 내용이고, 최근에 2008년 3월 달에 2008 타기 451이라는 인도명령 사건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한 내용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여러분도 역시 낙찰을 받게 되면 주택의 경우 채무자나 임차인을 인도명령에 의해서 내보내시게 되겠죠. 그 인도명령의 결과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사건이 일반 사건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실까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것이 24평형이 경매로 나왔었고요. 2008년 2월 달에 6,6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최모 씨가 낙찰을 받았네요. 자, 그리고 이것을 잔금을 납부하고 아까 앞에서 보신 인도명령을 신청한 거죠. 그래서 인도명령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자, 이것이 인도명령을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입니다. 여태 보아하셨던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와는 내용이 좀 다른 재판을 주로 다루는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것이 있고 방금 앞에 오피스텔에 대한 인도 명령을 제가 미리 이렇게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낙찰자는 최씨고 상대방은 삼량입니다. 자, 이것을 여기 입력해 놓은 대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도 명령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자, 보실 수가 있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자, 사건 번호가 나오죠. 인도 명령의 사건 번호. 경락부동산 인도 명령. 자, 여기에 상대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결론은 2008년 3월 11일 날 인도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였다를 법원에서는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고가 들어갔고 다시 또 계속 다투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렇게 나의 사건 검색에는 인도 명령뿐만 아니고 예고 등기나 항고 이런 것조차 여러분에게 모두 보여드리는 아주 여러분에게 편리한 유용한 사이트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하나 볼까요? 자, 이거는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었던 아파트 경매 사건인데 무익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파트 60여 평방미터가 경매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경매고요. 자, 7,600에 감정되었고 6,200여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6,200만 원에 낙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자, 이 아파트에 많은 권리자가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5천만 원에 살고 있고요. 그 임차인 송 씨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강제 경매죠. 임차인이 경매 신청하는 건 강제 경매입니다. 자, 임차인이 2004년 2월 9일 날 전입하고 확정을 받았는데 그보다 앞선 권리, 배당을 먼저 받을 권리는 국민은행의 건저당입니다. 2000년, 2001년 사이에 4개의 건저당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보다 먼저 국민은행이 배당을 받는데 과연 그 금액이 얼마냐?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의 4개의 건저당을 합하면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 5천을 다 받으려면 결국 이 물건은 5천 더하기 5천 1억에 낙찰돼야 된다는 건데 과연 그럴까요? 자, 여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하나의 조그만 아파트에 4번이나 건저당을 설정했다. 자, 그것도 보니까 금액이 1560 같은 금액, 1040 같은 금액입니다. 자, 이것을 등기부를 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등기부를 보면 실제 4번 대출한 게 아니고 2번을 대출했습니다. 5천이 아닌 대략 2,500만 원을 대출해 준 거죠. 왜 그러냐? 자, 오래전의 사건입니다. 2000년이니까. 그 당시에는 아파트에 대지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이 건저당이 나가고 그 이후에 아파트의 대지권이 제대로 정리됐을 때 이것을 추가 대출 없이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0 두 번이지만 사실은 1500 한 번만 대출 나간 거고 1040 두 번이지만 한 번만 대출. 그래서 총 2500만 대출 나간 거죠. 자, 2500에 임차인 5천. 결국 7천만 원 정도면 7,500 정도면 임차인은 자기 돈을 다 회수되는 셈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무익녀 문제죠. 만약 이게 5천이라면 5천 이하에 낙찰됐을 경우 임차인에게 배당 나갈 게 없죠. 그것이 바로 무익녀죠. 자, 5천 이하에서는 이 물건을 낙찰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매가 중단되니까요. 그래서 만약 이 부동산을 낙찰받으려면 여러분은
5천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었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이게 5천이 아니란 걸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5천이 아니고 2,500이라면 결국 2,500 이상의 낙찰을 받으면 무익녀 문제는 없는 거죠. 자, 이것이 사실상 6천에 낙찰되었으니까 이 아파트가 무익녀 될 가능성은 사실상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익녀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무익녀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아니고, 자, 이것이 만약에 무익녀 된다 하더라도 경매가 단지 스톱되고 여러분은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니까 무익녀가 어떤 거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무익녀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오직 1등만 존재하죠. 1등이 되어야 낙찰자, 최고가 매수인이 되죠. 자, 2등이나 꼴찌나 마찬가지입니다. 1등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는 있죠. 아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공유자 우선 매수도 누군가가 최고가가 되었지만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할 권리를 주는 것처럼 2등이나 3등에게도 차순위 신고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2등 한 사람이 또는 3등 한 사람이 가끔은 낙찰자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차순위 매수인 제도입니다. 자, 누군가가 금액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1억짜리를 8천까지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가 9천에 낙찰받았습니다. 자, 2등 한 사람은 8,200만 원입니다. 8,3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300이 된 사람은, 자, 1등 한 사람 말고 1등 한 사람이 혹 이 부동산에 대한 낙찰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대금을 미납할 수도 있으니까 2등도 1등이 포기했을 경우에 2등이 1등 되는 최고가 낙찰자가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차순위 매수 제도입니다. 자, 아무나 2등 했다고 3등 했다고 차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최고 낙찰가를 써낸 사람과, 자, 그날 입찰한 물건의 입찰 보증금, 자, 이 경우에 8천이니까 800만 원이 되죠. 9천만 원, 최고 낙찰 받은 사람의 금액에서 그날 입찰한 최저가의 10%, 800이죠. 이 금액을 뺀, 그럼 얼마 되죠? 8,200이죠. 이 금액 이상의 입찰한 사람은 차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차순위를 하려면 돈을, 입찰 보증금을 법원에서 찾아오시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차순위 신고를 하고, 만약에 1등이 대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바로 다시 경매하지 않고 차순위자에게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많이 활용하실 제도는 아니고요. 알고 계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토지별도 등기 역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토지별도 등기는 반드시 집합 건물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자, 집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 한 동의 건물과, 자, 한 동의 건물은 다수의 사람이 각각 분리된 그 호수를 소유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토지는 위에 있는 건물의 주인에게 지분 형태로 소유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집합 건물을 짓기 전에, 그 전에는 토지만 있은 상태가 있었겠죠. 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자, 빌라 건축업자가, 다세대 건축업자가 빌라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여기 빌라를 지었습니다. 자, 빌라가 완공되면 이것을 분양하죠. 자, 모두 집합 건물로 개별 등기를 하고 분양을 하는데, 이때 토지는 그 건물의 대지권이 됩니다. 자, 원래 집합 건물의 대지권은
깨끗한 상태가 원칙인데, 자, 보신 것처럼 그 전에 저당이 설정된 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대지권이 되면 집합 건물의 대지권 기록하는 난에 토지에 별도 등기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뭔가 아직 지저분한 것이 남아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해는 그 정도로 하시고 토지 별도 등기는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시는 거니까 나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을 경매로 입찰하신다면 돈을 얼마 준비를 하시나요? 자, 최저가의 10%를 준비하시죠. 자, 그걸 누가 정했나요?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보증금을 최저가의 10% 준비해야 된다. 정해놓았죠. 그것을 법정 매각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법정 매각 조건에 반해서 자, 이 부동산은 보통의 물건과 다르므로 이러한 조건으로 매각하겠다. 그것을 판사가 법원이 공지를 합니다. 반드시 공지해야 되는 이 내용이 특별 매각 조건이죠. 예를 들어서 농지 같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낙찰자가 된다. 그것이 특별 매각 조건이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입찰자의 보증금 10%를 법원이 몰수한다. 자, 이런 조건. 자, 이것이 특별 매각 조건입니다. 많은 특별 매각 조건이 있는데, 자, 그 내용은 각각의 사안을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항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요즘은 이 항고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법원에 내고 항고자가 보증금을 항고자가 항고의 결과가 졌을 경우 이 보증금을 법원에 몰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항고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민사집행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많은 항고가 있었습니다. 자,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낙찰 허가가 났다. 자, 이 부동산은 정상적으로 아무 하자 없이 매각되었다. 낙찰 허가가 나면 예전에는 이 부동산과 관계되는 많은 이해관계들이 시간을 끌기 위해서 또는 취하시키기 위한 기회를 보기 위해서 항고를 많이 했었죠. 자, 그러니까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데 지금은 자, 보증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증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항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이 자료는 차순위 매수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파트 84평방미터가 경매로 나왔고요. 1억 3,500에 감정되고 한 번 유찰된 다음에 1억 3,300에 낙찰되었습니다. 무려 10명이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1등이 금액이 1억 3,300. 여기 기록을 보면 2등이 1억 3,200 이렇게 됩니다. 큰 차이가 안 났죠. 근소한 차이인데 자, 이 1등과 2등인 근소한 차이인데 2등이 혹 1등이 대금 납부를 포기할지 모르니까 내가 차순위 신고를 하고 싶다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집행관에게 차순위 신고를 얘기하면 됩니다. 차순위 신고자의 자격은 자, 여기 최저가가 있죠. 1억 800. 최저가의 10%. 자, 1080. 1등하고 2등이 1080만 원 이내의 차이가 나야 됩니다. 1등과 차순위 차이가 보증금 범위 이내의 차이가 나면 차순위자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 2등을 한 1억 3,200의 입찰자가 차순위 신고를 하였는데 1등 낙찰자 최고 매수인이 그 보증금을 전액 납부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2등은 보증금을 되돌려 받습니다. 만약에 1등한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2등에게 차순위에게
그 1등의 자격이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사건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송파구에 있는 빌라입니다. 자, 토지 별도 등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조그만 면적인데 8,200에 감정이 되고 가격이 아주 많이 떨어졌죠. 1,3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두 사람이나 대금을 미납하였습니다. 자,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대금 납부를 포기한 것은 분명히 사연이 있죠. 그 사연인저 토지 별도 등기입니다. 자,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자, 대항력 임차인이 있다. 자, 이런 경우에 이것이 낙찰되면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낙찰 대금의 일부가 토지와 건물과 토지에게 배분되죠. 나눠서 배분됩니다. 감정가의 비율로 나눠서 배분돼요. 여기서는 지금 감정가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감정평가서를 보면 이 8,200이 토지가 얼마, 건물이 얼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구분된 금액의 비율로 토지 별도 등기권자에게 토지 감정의 비율로 배분하고 건물의 임차인에게는 건물의 배분액을 배분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임차인의 6천만 원 중에 극히 일부만 배분이 되고 많은 부분은 낙찰자의 인수가 되는 거죠. 자, 주의하실 게 토지 별도 등기가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때 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정확하게 얼마가 배분되는지를 여러분은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자, 특별 매각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가 경매가 나오고, 자, 이것이 낙찰이 되었는데, 보통 특별 매각 조건이 반드시 공지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토지 별도 등기를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는 특별 매각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토지 별도 등기가 낙찰 이후에 정리되는 쪽인데 여기는 특별 매각 조건에 의해서 낙찰자가 별도로 낙찰 이후에 이 내용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경매 용어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공유자 우선 매수나 또는 차순위 매수 제도, 무익녀, 항고나 대변제 이러한 것들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낙찰자인데 낙찰받고 이러한 권리자들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러한 내용을 신고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은 무척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당황스럽지 않으실 겁니다.